제가 잘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장화 홍련 얘기는 너무 잘 하셨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장화와 홍련이 예쁜 언니, 동생. 너무 예뻐. 그래서 같이 잘 지내는데 계모가 와요. 애들을 모함해서 애들이 죽고. 그래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장화 홍련이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되어서 처녀 귀신. 무서워 해가지고 나타나서 복수하는. 우린 그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장화와 홍련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우리 애들 잘 키워줘서 좋은 데 시집 보내주세요가 죽을 때 이 친모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럼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집안 배좌수라고 돼 있는데요. 아버지가 배좌수. 좌수라는 말은 뭐냐면요, 지역의 유지란 뜻이에요. 좌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이렇게 읍장 정도 아닙니다. 아주 그냥 대단한 입김 센 이런 분들이에요. 양반가는요, 당연히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무슨 다른 어떤 의도가 아니고 꼭 있어야 돼요. 새어머니가 왔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장화 홍련이 여자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처의 소생이 아들이에요. 그럼 얘기가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자, 전처 자식의 장화 홍련 딸이 있고요. 후처가 왔습니다. 그래서 후처가 와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이 있어요. 자, 이 배자순의 집을 누가 이을 것이냐? 당연히 계모, 첩이 아닙니다. 첩과 계모는 다릅니다. 보통 이게 옛날 얘기에 가장 많은 게 처첩 갈등이에요. 처와 첩이 싸우는 거예요. 그건 다 집안 내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주도권 싸움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을 어떻게 낳느냐예요. 딸이 중요하잖아. 아들 낳는 거거든요. 근데 전처의 자식들이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딸, 둘. 걔네들은 뭐예요? 시집. 가면 끝. 그런데 도대체 계모는 왜 장화를 모함했나요? 모함을 왜 했을까요? 모함했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한 얘기로 보면 밥을 많이 먹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밥을 많이 먹어. 식탐 때문에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배자순의 집은 부자예요. 아니면 내 아들이 걔네들을 좋아하나? 어머 막장이다 막. 너무 많은 걸 봤어. 여기 속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자, 예쁘게 생겼어요, 장화 홍련은. 뭘까요? 맞습니다. 아빠가 딸들을 너무 예뻐했어요. 근데 아빠들은 다 딸바본데. 그럼 왜? 근데 그게 내 아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전처의 아이야. 그럼. 계모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꾸 두 딸을 자꾸 싸고 돌고 우리 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걔네만 편애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집을 보내면 되죠. 아들이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끝나는 거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딸이에요. 간단히 시집 보내면 됩니다. 너 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돌아가신 친모의 유언이 뭐냐? 시집 보내라는 거였어요. 명분도 있어. 더더욱 자기 딸이 때가 됐는데 시집을 못 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도 추문이에요. 이게 뭐야? 쟤는 뭐 문제가 있나? 아이고 이상한가 봐. 안 좋아. 시집 보내기 당연해. 계모 입장에선 얘네들을 시집 보내면 되는데 시집을 안 가요. 왜? 배자수가 시집을 보내지 않습니다. 배자수는 계속해서 뭘 하느냐? 아유, 니들이 불쌍하다. 계모가 저렇게 괴롭히느냐? 무슨 맨날 밖에 갔다 오면 아유, 엄마가 괴롭혔지. 계모 가면서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맨날 이래요. 그럼 빨리 시집. 문제야 그 사람이 되는데 문제야.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문제가 막 근본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 또 쥐가 나오네. 오늘 뭐 뭐로 나와요 이번엔? 쥐를 잡아서 계모가 쥐를 죽여서 짓이겨요. 금방 태어나다 죽은 태아처럼 보이게 해서 장화가 자는 이불을 들치고 거기다 휙 던져놔서 모함을 합니다. 제가 지어낸 것 같죠? 네. 실제로 옛날 이야기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읽은 적이 없는데. 와.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장면을 포착하게 해서 누구에게? 아버지인 배자수가 보고 저 년이 저게 애를 몰래 임신해서 애를 낳다가 낙태해서 저거 봐요! 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장화를 데리고 갑자기 먼 친척네 데려간다고 그 밤에 물에 빠뜨려 죽이지요.
그래서 장화가 죽습니다. 홍련도 나중에 결국 따라서 죽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버지가 됩시다. 아버지가 돼봤어요? 아니, 얘가 그랬어. 이런 문제가 있어. 장화는 자고 있어. 얘는 한마디도 안 해. 깨우겠죠. 넌 뭔 짓이야. 이거사! 도대체 너는 무슨 짓을 해서 이게 무엇이냐? 왜냐하면 아까 이저 딸하고 친밀감이 하나도 없는 거라면 그렇게 분노하고 대충 그렇게 처리하는 부모들 많았는데 얼마나 친했는데요. 매일 박경하고 니들이 참아라. 너희들 불쌍하다. 눈물 뚝뚝뚝뚝뚝뚝. 그럼 그쯤 되면 가서 죽여라라고 결정하기 전에 너 왜 그랬어라고 깨워서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안 그러고 그 밤에 일사천리로 해결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배자수가 갑자기 그렇게 뛰고 돌다가 도대체 왜 장화와 홍련을 일찍 시집 보낼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집을 보내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정답은 저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은 이 이야기는 근친상간적 문제가 베이스에 깔려있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여자로 사랑한 거예요? 홍련도 나중에 결국 따라서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화가 죽고 난 다음에 홍련은 왜 자살을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홍련은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한테 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련이 더 중요한 건 잊지 마셔야 될 건 배자수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자기도 걸려있는 것 같은 그 문제, 성관계의 문제, 낙태의 문제, 이 문제는 자신이 정말 두려워할 이야기인 거고 사실 계모는 그 약점을 정확히 잡았기 때문에 그 밤중에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었고 더 비극인 건 뭐냐면 실제 그런 얘기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장화홍련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싫어해요? 예, 싫어합니다. 많았어요. 조선시대 왕조실록이나 옛날 사람들의 문인이나 기록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결론 같은 이야기들이 꽤 많았고요. 언제든지 인간이 사는 곳에서 탐욕과 추악함을 가지고 기생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자들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였던 거고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들고 괴로운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거리로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찌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그 거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야기 중에서 여우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셔요, 이 얘기도. 여우누이. 누이인데 여우야. 어느 부잣집이 있어요. 부자예요. 돈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딴 집은 아들 없어서 난리인데 세상에 아들을 뚝 하나 또 아들을 줄줄이 쫙쫙쫙 셋을 낳았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가 그러니까 너무나 갖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 딸. 나 딸도 하나 있었으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요. 네. 딸도 하나 있으면 어머 근데 세상에 정말 딸이 딱 나왔어. 어머 너무 귀엽겠다.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지. 너무너무 예쁘죠. 막 이래서 그냥 딸을 금이야오 그냥 막 키웠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래서 열심히 키웠어요. 어느 날 이 집에 갑자기 밤마다 이상한 일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종들이 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한간에 가보세요. 소가 한 마리 푹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이 소가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벤츠 플러스 기중기 플러스 포크레인 플러스 소보르기니 소르쉐. 소불기. 아니 왜 죽었지? 모르겠습니다. 소가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날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또 마님 큰일 났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소가 한 마리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아들 키우면 뭐해? 일 시켜야지. 첫째 아들 때부터 야 무슨 일이지? 네가 오늘 잘 보고 망을 봐라. 그래서 이제 아들이 망을 막 보는데 깜깜한 밤이 되는데 우리 그 귀여운 막내딸이 찰찰찰찰찰 귀여우더니 사방을 슉슉슉 이렇게 보더니 팔딱팔딱 뛰어온 놀이 확 돌더니 여우로 휘르르 변신하는 거야. 그러더니 얘가
하더니 소 뒤로 가서 손을 소 똥 항문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간을 딱 잡아서 간을 쑥 뽑아낸 다음에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 이거 진짜 무섭다. 저 손에 피 묻었어, 종아리랑. 대박이다. 다 냠냠냠냠 먹었는데 팔딱팔딱팔딱 뛰어가지고 다시 애가 돼서 가는 거예요. 아침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유 글쎄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딸이 이렇게 나가지고 우리 밑자는 개가요 흐르륵 해서 아버지가 그 일 듣고 어떻게 했냐 이놈의 새끼 이놈 네가 아무리 아버지가 화를 엄청 내고 어떻게 했냐 얘를 쫓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날 둘째 네가 지켜라. 둘째가 또 탁 지키는데 막내 동생이 막 나오더니 팔짝팔짝팔짝팔짝 뛰더니 여우가 막 뛰더니 또 손을 엉덩이다 쑥 집었더니 쑥 뺐더니 냠냠냠냠냠냠 먹더라는 거야. 근데 진짜 잔인하다. 아침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둘째가 글쎄요 우리 막내가 글쎄요 와가지고 팔딱 벌려 이놈의 씨 내 이놈 하고 또 참았어요. 셋째 네가 지켜라. 셋째 아들이 또 보는데 진짜 시원해 팔딱팔딱팔딱 쑥 남남남남 또 먹었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봤잖아 이미 자기가 봤는데 그대로 말하면 안 되겠는겨. 맞아. 이거 모르겠어요. 쫓겨나네. 이거 난 모르겠는데 갑자기 소가 있다가요. 되게 푹 소리지던데요? 그래? 이게 무슨 명계지? 이게 무슨 명계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옛날 얘기인데 장면 전환이 나와요. 여기 장면이 딱 끝나고요. 갑자기 장면이 휙 박혀서 집을 나간 첫째와 둘째가 어떻게 가서 만나가지고 같이 가서 도사님을 만나서 공부하면서 살아요. 도사님하고 살다가 도사님이 호리병 3개를 줘요. 이야기에서 다 들어보셨죠? 빨간 병, 파란 병, 하얀 병. 아무튼 뭐 호리병이 내가 들고 딱 막 와가지고 자 다시 내 자기 옛날 집에 가보고 싶은 거야. 다시 자기 집을 슉 갔더니 그 큰 집이 퇴락했어. 그대로인데 막 낡고 지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게 뭐야?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 건너방 문에서 문이 삑 열리더니 아주 예쁘게 생긴 막내 동생이 어머 오빠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머머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봤잖아. 무섭지. 그리고 이 집이 이런 거 보니까 느낌이 알잖아요. 뭔 일 있었구나. 털 나겠어. 그래서 둘이 야 도망가자. 그래서 둘이 막 도망가. 아니 오빠 어디 가세요? 아유 어디 가니 이것들 하면서 핑핑핑 돌아서 여우를 변신해서 캉캉캉캉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큰일 나서 도사가 줬던 호리병을 휙 던지니까 파란 병을 들이 물이 이만큼 나서 물에 빠져서 죽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야기는 간단해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자, 질문.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쉬운 질문. 셋째 아들도 없잖아요. 걔는 어떻게 됐을까요? 간을 뺏겼나? 네, 소를 언젠간 다 먹었겠죠. 정답이에요. 네, 막내가. 엄마 아빠 것도요? 어머 제가 드릴 말씀이었는데 아마도. 여기서 이 이야기를 푸는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여우인 이 딸아이는 왜 다른 곳을 가지 못했을까요? 여우는 여기 먹을 거 없잖아 이제. 뭐 나쁜 여우라 칩시다. 다 먹었잖아. 왜 여기 있어요? 간단한 겁니다. 얘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늘 앉아서 쉽게 감만 뽑아 먹었지 단 한 번도 사냥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살라고요? 뭘 사러? 어떻게? 왜? 처음엔 왜였겠지. 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나서요 성장할 때까지 꽤 오랜 시간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점점 잘못하면 습관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냥 간단히 말하면 애일 때는 모든 걸 다 해줘야 됩니다. 굳이 거리로 말하면 애와 나의 거리는 거의 떼어질 수 없을 만큼 가까워야 돼요.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난데도 계속 붙어 있으면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자, 여우누이에서 여우는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여우는 그렇게 키워졌을까요? 그렇게 키워져. 자, 첫 번째 소가 쓰러졌습니다. 첫째 아들 얘기를 들었어요. 모함 같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딸을 불러서
야, 이러이러이 한다는데 네가 그랬대더라. 아빠는 믿지 않는다. 라고 딸에게 말했다면 그 딸이 그렇게 쉽게 여우로 맨날 팔딱팔딱 변신했을까요? 우리가요, 거리가 있어야 돼요. 나는 나고요, 얘는 얘고요. 얘도 하나의 동등한 인격적 주체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뭐라 하냐면 내 배 아파 내가 난 새끼 내가 잘 알지 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내 배 아파 내가 난 새끼 내가 더 잘 알지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내 배 아파 내가 난 새끼 내가 더 잘 알면 안 돼요. 사랑하면 무조건 가까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만큼의 거리를 유지해서 얼만큼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인가를 잘하는 게 굉장히 자기가 살아가는데 또 정신적으로 유연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 흥부와 심청전의 신봉사. 요 둘은 네.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부는 가난했어요. 왜 가난했을까요? 아이가 많아. 우리 여태까지 자식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자식들이 많아요. 자식들이 많아서 입이 많아. 맞습니다. 자식이 뭐 이야기마다 다른데 보통 몇 명이 있냐면 10명도 있고 12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난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한번 이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엄청나게 가난한 흥부인데 흥부가 자식을 줄줄줄 낳았어요. 자식을 우리 줄줄줄 낳는 걸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흥부는 무슨 일을 했나요, 그럼? 흥부는 어떤 일을 했나요? 흥부 직업이 뭐였지? 그니까 농사인가? 농직인가? 흥부가 주로 한 일은 형네 집 가가지고 막 인정에 호소해가지고 뭐냐면 돈을 받아내거나 먹을 걸 받아내고 네. 그것도 아니면은 매품을 팔러 가서 대신 돈을 받고 분장 같은 엉덩이 거. 대고 매품을 맞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알바로서 그런 일을 했어요. 여기서 너무 중요한 질문 한 가지. 흥부는 왜 일을 안 하죠? 게을러요? 게을렀나 본데요? 자, 좋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더 중요한 질문은, 정확한 질문은 흥부는 애를 줄줄줄줄 낳았어요. 네. 그 애들은 뭐 하죠? 우리는 흥부전 이야기에서 자식들이 뭐 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그러네. 흥부들은 자식을 쭉 낳는데 이 자식들은 다 어떠냐면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매 맞고 왔어요. 좋아라. 그래서 그거 밥 먹는 거야. 아버지가 가가지고 뭐 뺨 맞고 왔어요. 예를 들면 밥을 먹어요. 아까 1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매년 한 명씩 낳다 치고 그럼 좋아요. 최소한 첫 번째에는 몇 살이 됐겠어요? 꽤 컸겠죠. 네. 옛날에 이 정도면 다 일을 시작했어요. 도대체 흥부의 그 많은 아이들은 왜 아무 대책 없이 일을 안 했을까요? 아빠가 다 해주니까. 보고 배운 게 아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아빠가 다 해주잖아요, 보는 거. 매 맞고 와서 밥 먹여주고 본인들이 의지가 없는 거죠. 아빠가 다 해주니까. 정확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잠시 여기서 요만큼을 두어두고요. 이제 신봉사로 가겠습니다. 신봉사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냥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 신봉사가 얼마나 대책이 없냐. 애가 낳잖아요. 애를 낳아서 이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젖동량 먹여가지고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애가 늦게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청전 앞부분 막 호요이 나가다가 물에 빠지고 그래서 막 떠내려가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하냐? 몽은사 시주승이 가다가 그 사람을 건져내요. 아이고 내가 해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부처님께 고맙습니다. 막 이러니까 눈이 안 보이시는구만. 공양미 300석만 하면 눈이 번쩍 뜰 텐데.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해야지요 하고 도움을 받았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책 없는 사람. 네. 이런 아버지도 가끔 있어요. 거기다 공양미 300석을 쭉 쓴 거예요. 공양미 300석이 얼마나 큰 돈인지 하면 기와집 한 채를 완전히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인 겁니다. 그걸 뜩 한 거야. 말도 안 되잖아요. 금방 후회는 합니다만 결국 그걸 알게 돼서 자, 심청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기 남경 가는 상인들에게 자기 몸을 팔아서 이 아버지 드실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결국 인당수로 가는 그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둘 다 별론데 흥부, 신봉사 이 둘 중에
그나마 누가 더 괜찮나요? 둘 다 나빠. 둘 다 별로예요. 둘 다 나쁘고 둘 다 별로예요. 무책임하고 둘 다 대책 없고 무능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책 없는 사람 1순위를 꼽아라 그러면 대책 없는 사람 1순위요? 어. 최악을 뽑으라는 거예요. 최악. 그럼 신봉사죠. 정말 가만히 가 있지 좀. 네. 그죠? 주접을 떨어가지고. 진짜 개뿔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개뿔 모르면서. 그렇죠. 예, 쥐뿔도 모르면서. 그렇죠. 그것도 모르면서 그런 문제를 일으켜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흥부의 자식들과 심청이 중에 누가 더 낫나요? 제가 묻는 제가 죄송할 정도죠? 누가 더 낫나요? 말할 필요도 없죠. 심청이가 낫죠. 얘네들은 이름도 없어 그냥. 이름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얘는 괜찮고요. 얘는 아니게 됐어요. 자, 핵심은 뭐냐면 신봉사는요. 우리가 너무 대책 없고 이상한 사람이라지만은 이 사람은 정말 무능한 건가요? 무책임한 건가요? 무책임하긴 합니다. 자기가 할 것도 아니만. 그러나 신봉사를 무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봉사 생각해보면 문가는 했어요. 애가 낳는데 어디다 버린 것도 아니고 젖동량? 우리 아까 버렸죠. 맞아요. 젖동량도 하고요. 안 보이지만 뭐 했고요. 거기도 물론 좀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애가 오나 가만히 집에 계시지. 네. 거기 기어가시다가 넘어지고 뭐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신봉사는 뭐래도 하려고 했습니다. 신봉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앞이 안 보인다는 장애였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너무 쉽게 말은 하지만 어려운 게 뭐냐면, 장애는 뭐 좀 다른 거야 불편한 거야 하지만은 우리는 장애인이었다는 신봉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오류가 있어요. 신봉사는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무책임한 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충동으로 그런 행동했지만 뭐래도 하려고 끝없이 노력한 사람이 신봉사라면, 흥부는 사지도 멀씨래. 부모님도 맨날 하시는 얘기죠. 모두 있어. 하다못해 실패해도 기댈 만한 모두 있는데 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랐던, 다시 말하면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얘는 무능하기까지 한 흥부와 정말 무책임할지는 모르지만 무능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 신봉사, 그 둘이 키워낸 자식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진짜 그러네. 그치. 어머나. 그 생각을 못했어. 예. 어머나.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어머나. 팥납니다. 흥부의 자식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러나 심청이는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일을 해결하려고, 정말 옳지 않은 일이지만은 내 몸을 팔아서 아버지 뭐 눈을 뜨게 하겠다는 그런, 그 시대는 맞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야무진 성격인 거는 모두 다 바로 신봉사 때문이었던 거죠. 공자라는 사람, 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틀부터 좀 깨고 싶어요. 공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흥생흥사. 들어보셨어요? 폼생폼사는 들어보셨죠? 네. 흥이란 게 뭐예요? 왜? 여러분들 흥이 나 보신 적 있어요? 지금 흥이 나요? 그럼 시간 가는 줄? 배고픈 줄? 몰라요. 공자가 그 얘기를 논어책에 보면요. 누군가 공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바로 공자가 그 얘기를 해요. 나라는 존재는 말이야, 무슨 예절 도덕 아는 사람이 아니야. 내 특징은 한 번 흥이 나면 먹는 것도 잊어버려. 잊을 망자 먹을 시자, 망식.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정말 낙이, 즐거움은 말이야, 나는 망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순간의 근심도 잊어버려. 걷다가 공자는 그래요. 부지노지 장진이라. 나는 내 나이가 몇 살인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남들이 알 수 있지. 내가 몇 살인지도 나는 모르겠어요. 내 근심, 관심 없어요. 지금 내가 밥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어요. 왜? 흥이 나니까. 아유, 멋진 형님. 근데 그 제가 봤을 땐 뒤에 계신 분이 좀 밥을 이렇게 먹는 걸 까먹고 싶은 게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 되시려면 밥을 먹어야 행복을 느끼시는 분인데, 제가 봤을 땐. 예. 이 사람이 사실 호르몬님이 돼서 컸거든요. 가진 고생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의 영혼은 늘 항상 흥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사시 패스했어요. 그래서 논어책에 보면 대사구, 요즘 말로 번역하면 검찰총장? 정말 잘 나갔죠. 공자 그러잖아요. 내 나이 15살에 나는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에 전문가가 되었고 40에는 어떠한 나의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50에 천명을 알았고. 어떻게 기억 안 나요?
지천명. 그런 인생을 살면서 출세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자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지? 라는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가끔 그 질문 하잖아요. 난 지금 여기서 뭐 하지? 재미있나? 의미 있나? 사실 재미와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내 삶의 동기거든요. 근데 재미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사표를 던져요. 그러니까 공자는 계속 그걸 추구했어요. 지금 내가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재미가 있냐는 질문에 답이 없으면 놔버리겠다는 거예요. 김상중 씨, 사표 던지기가 쉽습니까? 저는 조직 생활을 아직 안 해봐서. 아니,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생각 없으시냐고. 죄송합니다. 너무 여기 심해. 후보가 기다리고 있어. 호시탄탐이라.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42년 공직 생활하고 퇴직하시는 분들 참 훌륭하시긴 하나 한편으로 좀 가련하기도 해요. 계속 42년간 흥이 났을까? 부모님 세대는 자식을 생각해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했고 자기의 꿈도 포기를 해야 됐고 인생을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아마 나이 드신 가장이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식탁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야, 나 아무래도 때려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이 있죠. 딸내미가 그런데요. 숟갈을 탁 넣으면서 아빠 미쳤어? 아빠 미쳤어? 아니야, 한번 해본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공자라는 사람은 정말 여한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를 참 좋아했대요. 논어책에 그 말이 나와요. 공자는 상갓집에 조문간 날 빼놓고는 다 노래를 불렀다. 거의 그냥 계속 흥얼거리신 거예요. 공자가 좋아했던 노래도 나와 있어요. 시경 305수 대중가사 가요집 1장 1절. 꾸룩꾸룩 저 물소리는. 그게 사랑의 세레나데거든요. 뭐 노래 내용이 그거예요. 요조 숙녀여 아리따운 저 짤룩한 아가씨 군자 호구로다 내가 원하던 그 짝이네. 아 그대를 업고 싶으나 오매불망 그대를 잊지 못합니다. 전전 반측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대와 만나서 비파와 검은고 금슬처럼 놀고 싶네요. 요새 가사랑 느낌이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훨씬 더 아름답죠. 공자가 이 노래를 워낙 좋아해갖고 늘 항상 이 노래를 이렇게 주로 읊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공자가 이 노래를 그렇게 평가해요. 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정말 사랑의 흥이 느껴지는데 그 흥이 오버하진 않아. 애절한 남녀 간의 사랑이 있는데 슬프긴 하지만 상처받진 않아.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멋있는 음악 평론이죠. 그래서 이 공자는 늘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논어책에 보면요. 제나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음악을 들었는데 완전히 감동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공자가 그 뒤로 그 음악에 푹 빠져서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잊어버렸대요. 그거 조금 일주일 삼겹살 안 먹으면 그 당시 고기라는 게 엄청난 땡기는 거거든요. 그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음악에 대한 영혼의 그 접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책 1장 1절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요. 인생은 흥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인생 삼락이란 말이 나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즐겨야 될 3가지 즐거움. 여러분들 인생 삼락이 뭡니까? 예? 우리 이재용 선생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주식, 부동산, 자식. 아닙니다. 음주, 감호, 수면입니다. 저는 게임. 게임. 네. 젊은이들과 매일 밤 통싸움을 하고 있고요. 저는 2번째는 늦둥이. 늦둥이. 그것도 완전 빠질만하죠. 새로운 흥이에요. 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너무 기쁘고 마지막은 그래도 머니죠. 머니. 네. 돈이야말로 흥이다. 근데 그 늦둥이 흥은 참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산 정약용이 나이 40에 유배 가서 유배지 52살에 늦둥이 하나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 다산이 그 다산 아닌가요? 공자가 논어에서 첫 구절에 그래요. 내 인생에 3가지 즐거움이 있어. 하기 시습주면 부력 열호와. 난 배우고 익히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쁠 열자, 조이펄하대요. 진짜 2번째는요.
유붕이 자원 방래하니 불영 라코와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 먼 곳으로부터 나와 함께하고자 찾아오니 내 인생의 즐거움 두 번째래요. 이야, 세 번째는요. 임부지 불온이 불욕군자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신경 안 쓰고 내 페이스대로 삶을 사는 게 진정한 내 인생의 락이랍니다. 그럼 살고 싶은데. 역시 공자죠. 학습을 통해서 내 세포에 불을 켜고 좋은 친구와 함께 그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그리고 내 흥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자의 삼락이라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 흥을 갖고 산다는 건 정말 고전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황보미 씨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연말 연초에 왜 자주 검색어로 오르는 게 있잖아요. 특히 이번에는 굉장히 이게 이슈화 됐었죠. 최저임금? 최저임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엄청 아십니까 혹시 최저임금? 알죠. 올해? 7,500? 7530. 그러니까 전이 최저임금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사람의 노동력이 10원 단위까지 계산이 되는구나. 그럴 때마다 느끼는 그 우울하고 정말 내가 과연 이렇게 돈으로 환산돼야 되나. 이게 자본주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본, 뭔 뜻이에요? 돈이 모든 판단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만 좀 한번 결별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예? 동감하십니까?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워라벨과 가심비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내 마음과 영혼의 흥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 다음에 올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적은 게 흥본주의. 흥본주의. 이거 여기서 처음 쓴 말입니다. 이런 세상 꿈꾸고 싶지 않아요? 자본주의는 뭐예요? 돈을 누가 많이 가지면 누구는 적게 갖잖아요. 그래야 효율이 벌어지잖아요. 흥본주의는요. 누구나 다 가져도 돼요. 왜? 흥은 무한 자원이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게 그게 무한 자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 우리가 꿈꾸는 미래 사원은 흥이 근본이 돼서 이익보다는 내 영혼을 사랑하고 성능보단 내 심리적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며 남들이 생각하는 출세보단 진정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시대가 바로 흥분주의 시대일 것이다 라고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돈 많이 벌고 시급 높고 출세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본가라 그럽니다. 네? 그러면 흥분주의 시대에 흥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흥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흥본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흥이 근본이고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은 거기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흥본주의 사회에서 제가 이 HQ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성공한 사람을 IQ가 높다 그러죠. 그럼 흥본주의자에서 사회에서 흥이 높은 사람은 HQ. 이것도 처음 발표하는 겁니다. 흥큐입니까, 정말? 흥큐. 예. 전 그래서 오늘 HQ 측정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질문 10가지를 할 테니까 예스라고 생각하는 걸 손가락으로 세세요. 첫 번째 질문. 작지만 내가 좋아하는 취미와 행복이 있다. 두 번째. 만나면 행복한 친구가 두세 명은 있다. 자, 이 10개 중에서 10개 다 예스이면 손 들어보세요. 저기 손 들으셨어요? 생불이 오셨군요. 공자 오셨는데.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8개 이상. 와, 이분은 거의 뭐 살아있는 보살님들이시고. 6개 이상. 이 정도면 흥본가예요. 이 정도면 멋지게 흥본주의 시대를 살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나는 4개 미만이다. 정말 조의를 표합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나는 동원되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나는 나를 칭찬하는 좋아요에 그렇게 연연하진 않는지, 나는 정말 내 페이스대로 살고 있는지, 난 이익보다도 더 중요한 내 소중한 삶의 기준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흥지수가 높으신 분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흥본주의 시대, 흥본가. 글쎄, 흥본가의 샘플이 누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한국에는 흥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좋아요. 흥이 많아서 부자가 된 흥부. 근데 이 흥부전이라고 하는 게 요즘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요. 자, 자본주의 시대에서 흥부는 루저 맞죠? 네. 책임도 없이 왜 이렇게 25명이나 저질러나. 말이 안 돼. 걷다가 대책도 없죠. 미래 뭐 할지. 가성비 따지면 애 하나 낳는 건 거의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안 낳아요. 왜? 들어가는 비용, 키우는 비용, 내 노력과 시간 남는 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는 애를 안 낳고 싶은 거예요. 근데 흥본주의 시대 흥본가는요. 그냥 흥이 나면 나요. 흥부는 너무 흥이 많이 났나 봐. 그리고 흥부의 가장 큰 흥은요. 정말 난 그건 못할 것 같아. 아니 왜 제비다리는 지가 무슨 오지랖이 넓어서 고쳐줘? 지 먹을 것도 없으면서. 그때 흥부전 보면 제비다리 고쳐줄 때 법성포에 나는 굴비 가죽으로 싸줬대요. 그러니까 흥이라는 게 뭐 막 흥이 아니라 정말 사랑, 아픔을 공감할 수 하면 그 사람 흥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익이 안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익이 됐지만 그거 싸주면서 야, 너 박씨 물고 와야 돼. 거긴 금은보가 이건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가서 싸준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거기다가 매맞으러 알바를 떠나요. 왜? 내 자식 먹어요. 얼마나 책임에 흥이 있어요. 나 흥부 멋있는 사람이에요. 걷다가 형한테 쌀 꾸러 갔더니만 형수가 그냥 밥주걱으로 착. 만약에 형수님이 그렇게 때렸다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이게 뭐 맞은 만큼 돌려줘야 되겠죠. 예.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치욕스러울 거예요. 그리고는 관계를 끊겠죠. 흥부가 흥이 많은 게 그 수치감, 모멸감을 받고도 아따 형수님 여기다 한 대 때려주시오. 얼마나 멋진 해악의 흥이에요. 유머의 해악. 걷다가 자기 형인 놀부가 똑같이 따라하다가 쪽박 잤잖아요. 금은보화는커녕 도깨비들이 나와서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때 흥부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쌤통이다 라고 했을 텐데 흥부전 마지막 구절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의 반을 줍니다. 49%가 아니에요. 50%? 저는 흥부라는 사람이 루저 아니에요. 나름대로 멋지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성능보단 그 심리적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정말 뭐 모아서 돈을 벌기보다는 내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늘 고민하며 살았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전 흥부전을 통해서 해봅니다.